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1억 원을 내면 미국 영주권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주권을 주는 골드 카드를 2주 후부터 판매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투자이민 비자 EB5 프로그램은 끝내기로 했습니다. 탄력을 잃은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낙폭을 확대하면서 9만 달러 선을 내줬습니다. 비트코인이 9만 달러 아래로 떨어진 건 작년 11월 중순 이후 3개월 만입니다. 가상자산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의 소비 심리가 둔화되면서 미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 4.29%로 지난 12월 중순 수준으로 낮아졌는데요. 컨퍼런스 보드의 2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진 때문입니다. 테슬라 등 기술주 주가도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와 최고 세율 인하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이 치열합니다. 야당이 상속세 공제 한도를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 포함해서 1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올리되 최고 세율은 낮출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여당과 합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1997년 이후 손을 대지 못한 상속세 어떻게 고쳐야 할지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은 SBS 비즈 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서울에서 어지간한 아파트 한 채를 물려주려 해도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아파트 값은 올랐고 상속세는 28년간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죠. 정부가 상속세를 현실에 맞게 고쳐보려 했는데 여야 이견이 달라서 난항입니다. 중산층의 문제로 다가온 상속세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두 분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홍기용 인천대 경학부 교수, 안창남 전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작년 말에 정부가 상속세를 좀 고치려 했는데 아예 무산이 됐습니다.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죠. 최근에 야당이 다시 상속세를 꺼냈습니다. 공제 확대를 좀 추진하는데 최고 세율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다릅니다. 왜 상속세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전반적으로 지금 상속세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부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창남 교수님, 상속세 좀 간단하게 지금 우리 상속세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어요? 네,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소득세 보완세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인이 갑자기 부를 갖다가 무상으로 이자받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속세가 문제가 되면 이제 소득세의 그 논점, 즉 부의 공정한 분배, 소득의 재분배,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상속세 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젊은 층, 특히 젊은 청년층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회를 처음에 출발할 때 사회 출발점에 대한 어떤 평등을 추구하자라는 그런 정신에서 상속세 세제가 운영되고 있고, 물론 세수 확보도 문제가 있지만은 그같이 부의 공정한 분배라든지 청년층의 사회 출발의 평등을 기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의 공정한 분배와 청년층의 출발이 환경이 같아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그냥 서로 뭔가 이게 재산이 큰 차이가 나게 출발하면 되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상속세가 되고 있다. 우리 홍기용 교수님, 네. 상속세 조금 총평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상속세 뭐 어떻게 네. 뭐 징벌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그러니까 이 상속세가 그 각 나라가 동일한 기준으로 동일하게 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각 나라마다 틀리거든요. 각양각색이다 세율이? 보니 이런 상속세를 운영을 안 하는 나라도 있고 하는 나라도 있고 또 해도 우리 같이 세율을 전 세계 1등으로 만들어 놓은 나라도 있고 따라서 재산은 국가 간에 언제나 사람과 재산은 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을 갖고 있는 세제는 현대 사회는 없습니다. 어떤 세제도
글로벌의 기준과 추세를 벗어나는 세제는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너무 과하다는 얘기를 지적을 받고 28년간 그야말로 한 번도 과세 표준의 세율을 변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네요. 이러다 보니까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전 국민적 관심으로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우리가 전 세계 하나만 우리만 있는 게 아니까 사람도 이동하고 돈도 이동하기 때문에 뭐 상속세가 높다면 피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갈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글로벌 그런 흐름을 봐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조금 우리가 높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세계적인 추세는 어떻게 상속세를 낮추는 쪽입니까? 폐지하는 쪽입니까? 아니면 높이는 쪽입니까? 예.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속세가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없는 나라도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 상속세 대신에 자본이득세라고 해서 자본이득세는 양도소득세 얘기입니다. 네. 상속을 피상속인이 상속인한테 재산을 넘겨줄 때 이때가 자산이 넘어가는 거죠. 네. 그때 상속세 이름 대신에 자본이득세라는 명칭으로 과세를 하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OECD 회원국 대부분들은 다 상속세 또는 자본이득세 같은 그런 시스템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부가 무상으로 이전하는 데 있어서 과세관청이 만약에 그걸 눈을 감는다 치면 소득의 공평한 분배나 재분배는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 다만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식이 상속을 이렇게 받을 때 이때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언제 과세하냐면 이 아들이 그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할 때 이때 과세하는 거거든요. 팔 때. 아들이 팔 가격하고 아버지의 취득 가격 이 차이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과세 시기를 좀 늦추는 걸 뿐이지 아예 없는 나라는 아니다. OECD 회원 국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같은 시스템, 즉 유산세 시스템을 할 것인가 아니면 유산 취득세 형태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까 홍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이것은 약간 좀 비합리적인 기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가서 보완 좀 하겠는데요. 네. 상속세가 이제 없는 나라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긴 그러니까요. 한데 지금 그 OECD 자료가 피퍼가 보고서가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은 14개국이 형식적으로 상속세가 없다. 상속세는 없지만 자본이득세 형태로 형식적으로는 없는데 그중에서 4개국은 자본이득과세를 하고 있어서 보완세제가 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양도소득세 형태로 하는 나라가 3개국이 있다. 네. 그래서 17개 중에서 아까치 자본이득과세가 4개국, 그다음에 3개국은 그 양도소득세 형식으로 또 하고, 그래서 완전히 없는 나라는 완전히 없다고 우리가 말하는 없는 나라는 7개국이 있다는 일단 겁니다. 있다 이런 얘기예요. 나라 이름을 대면 오스트리아, 체코, 그다음에 노르웨이, 그다음에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이런 데가 지금 7개를 지적을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속세가 있느냐 없느냐 부분에서 조금 이제 팩트를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네요. 두 분이 약간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제 뭐 그 부분을 얘기하자는 건 아닌데 글로벌 트렌드만 좀 짧게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예, 글로벌 트렌드는 일단 상속세 자체를 갖다가 완화하거나 기존의 시스템을 갖다가 개정하거나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트렌드는 그 시스템을 맞춰줘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상속세가 없는 나라에서 만약에 피상속인 사망했을 경우 우리나라의 과세권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것은 일본 사망 시점에 조세 피난처에 같은 데 가면은 뭐 상속세가 아예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봐서 그다음에 또 그렇지만 그건 너무 극단적인 예고요. 우리나라하고 경쟁을 하는 나라, 예를 들면 일본, 미국, 뭐 프랑스, 독일 또 우리가 따라가고 싶은 나라는 다 상속세가 다 있습니다. 네, 여튼 상속세를 조금 글로벌 트렌드는 완화하는 추세다 이거죠. 완화 또는 개정하는 추세. 완화도 고치가. 그래서 우리도 이제 상속세를 조금 완화해 보자고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냈고 이게 무산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여야가 자기 안을 내고 있어요. 야당 이재명 대표가 좀 얘기한 건데 야당은 공제를 좀 올리겠다. 공제가 지금 현재 일괄 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원인데 일괄 공제 8억, 배우자 공제 10억, 18억 원을 올리자는 거고요. 정부는 자녀 공제를 5억 원으로 좀 확대하자는 건데 두 안의 차이가 어떻게 되죠? 이미 이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이미 개정안을 냈었고 국회에 올라가서 이미 그거는 야당이 반대해서 무산이 됐습니다. 무산이 된 거죠, 일단. 작년 12월 달에.
그때의 여당은 뭐냐면 이 일괄 공제가 문제가 아니라 자녀 공제가 중요하다. 자녀 공제. 자녀 공제가. 그래서 한 사람 있으면 10억을 해주겠다. 예. 자녀가 하나가 있으면 또 둘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15억을 해주겠다. 셋이 있으면 20억을 해주겠다는 그 자녀 공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안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녀 공제. 정부 안에서. 정부 안에? 네. 5억이 이미 그걸 아니고 한 사람 냈었어요. 5억. 아니요. 저 1인이면 10억. 자녀가. 5억 아니고요? 아니, 자녀 공제라는 걸 이제 그렇게 하기로 정부 안을 냈다는 거죠. 냈다는 거예요? 냈다는 네. 거죠. 그렇게 내서 이렇게 이제 하기로 하자고 했던 거죠. 그랬는데 이 야당은 그거를 그때는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새삼 일괄 공제를 5억에서 8억으로 하고 배우자 공제는 여당에서 얘기 안 했었어요. 배우자 공제를 원래 지금 현재는 얼마냐? 5억에서 30억까지 받을 수 있어요. 현재 배우자 공제 네. 받게 돼 있어요. 현재 법에도 그래 돼 있어요. 5억에서 30억, 최대 30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최소 5억이 아니라 10억부터 받게 하겠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있으면 현재는 5억만 해줬는데 예. 10억으로 해주겠다. 5억을 올려주겠다. 네. 그렇게 해서 배우자 공제와 일부 공제만 지금 야당에서 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그 계산을 하다 보면 어느 게 유리할 수가 계산이 나올 거 아닙니까? 자녀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서로 유리한 게 다를 수가 있겠는데요.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어찌 보니까 자녀가 1명 있을 때는 야당이 조금 유리해요. 자녀가 한 명이면 야당은 유리하고 둘부터는 여당이 유리한 겁니다. 여당이 유리하고. 네, 그래서 자녀가 2-3명 있으면 3명 있으면 훨씬 유리하고 이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관점에 따라. 다만 야당은 뭐냐, 배우자는 잠시 배우자한테 거쳐서 자녀한테 가기 때문에 유보된 상태가 있는 거죠. 네. 그 자녀한테 가면은 완전한 우리가 말하면 세대에 의한 상속이 되는데 배우자를 갖다가 조금 더 올려서 배우자를 갖다가 나중에 배우자가 돌아가시면 또 자녀한테 갈 때 두 번의 세금을 낼 수 있는 상속이 거죠. 일어나야 되니까. 세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자녀 입장에서 보면은 여당이 훨씬 유리한 거죠. 여당이 왜냐하면은 어머님이나 아버님 돌아가실 때 어머님 거쳐서 오질 않으니까 자기가 훨씬 더 유리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슈가 되는 거는 이제 야당이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옛날에 아주 뭐 손도 못 대게 한 것처럼 안 해줬는데 이제 조금 야당 입장이 좀 바뀌어서 나와서 이제 부각이 됐는데 따져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게 많습니다. 네, 우리 안창남 교수님은 이제 공제안도 이제 그동안 야당은 이런 부분에 정말 상당히 부정적이었는데 상당히 이제 공제안도 확대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뀌었잖아요. 이제 뭐 아파트 한 채 정도는 물려줄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 공제안도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아마 문제 출발점은 보통 미국 같은 데가 상속세 납세 인원이 사망자 대비 한 2% 정도가 됩니다. 2%요? 네, 선진국이 보통 2에서 3% 정도가 되고 프랑스도 그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근데 우리가 국세 통계연보를 보면 2023년도, 2022년도 자를 보면 우리가 상속세 납세 인원이 비율이 7%, 8%까지 육박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육박한 이유는 이 부동산 값이 쭉 다 상승하다 보니까 이 공제액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속세 납세 인원이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어쨌든 이걸 낮춰야 되는데 자, 낮추자까지는 전부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낮춰야 될 것인가? 여당 야당안이 이렇게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 금액이 얼마로 되든지 간에 그것은 뭐 다 어떤 접점에서 맞아질 것 같기도 하지만 타협의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아까 홍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프랑스 세제나 미국 세제를 같은 거 보면은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아다시피 부부는 일심 동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또 아내가 받아. 그럼 그렇죠. 같은 돈이잖아요. 네. 오른쪽 주머니가 왼쪽 주머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다 과세를 해요. 배우자 공제 넘어가는 것은 상속세를 과세하고. 그리고 좀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만 이 배우자가 또 한 5년이나 10년 있으면 또 사망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또 과세를 또 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세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점, 이게 부부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자녀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일단 좀 고민이 차제에 좀 같이 좀 있었으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배우자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물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네,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법 정신에 맞는 거고, 우리 가족 체계에 맞는 거고.
엄마 아빠가 하나로 한 일심 동체가 맞는 거죠. 예. 이걸 세법이 아니야. 너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갔지. 너 세금 내. 근데 뭐 세금 냈습니다. 물론 면제 한도는 뭐 30억까지 한도 있지만, 근데 어차피 받은 사람이 또 금방 또 사망해. 네. 그럼 또 세금을 또 내야 돼. 이건 정말 이건 그러네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 지금 공제 한도가 서로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단 공제 한도를 올리자. 워낙에 이게 뭐 1997년에 정해져서 한 번도 안 바뀌었다면서요. 그렇죠. 그게 지금 30억 기준이 99년도도 세법 개정을 했었습니다만 30억이라는 게 뭐 최고 세율 구간 말씀하시죠? 그렇죠. 50%대 50%.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구간이 있거든요. 이게 그렇죠. 1억, 5억 뭐 이런 식으로 나와져 있는데 그 과세 표준과 세율이 전혀 지금까지 안 변한 거예요. 그 당시에 99년도에 제가 통계를 보니까 압구정도의 40평이 5억이에요. 5억. 5억 집값이 5억. 예, 5억일 때 거기 구간을 보면 네. 10%에서 20%입니다. 그래서 세율 구간이. 세율 구간이 상속세. 예.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그런 아주 엄청난 집이 아니고는 예. 내는 사람이 없는 거죠. 예, 지금도 작년도 2023년은 19,000명뿐이 안 되니까 그 당시는 더욱더 안 돼. 5년 전에도 8,000명뿐이 안 냈습니다. 네. 그 당시 몇백 명, 몇천 명뿐이 안 냈던 시절이에요. 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집이 어떻게 됩니까? 집값이 집값이 워낙에 엄청 뭐,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그대로 남겨두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거는 당연히 증세가 된 거죠 그동안에. 예, 그러네요. 그래서 중산층 증세라는 말까지 듣게 된 겁니다. 네, 세금이. 네, 그래서 이거를 바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여야가 좀 다르지만 아까 안창남 교수님도 말씀하신 충분히 이제 합의할 여지는 있는 거잖아요. 공제한도 확대 문제는. 네, 네, 그럴 것 그 같습니다. 부분에서는 조금 뭐 몇 억 차이지만 합의할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최고 세율이더라고요. 상속세 최고 세율이 지금 50%인데 정부가 작년에 냈던 세법 개정안은 최고 세율을 40% 낮추고 또 여기에 최대 주주 할증 세율 20%도 없애자. 물론 이제 그 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만, 자, 이 최고 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초부자 감세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될지 참 논란이네요. 네. 그 세율은 참 민감하죠. 네. 그러나 우리가 하나는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최고 세율이라고 하는 아까 50% 세율이 50%. 있고, 그다음에 실효 세율이라고 있습니다. 내가 실제로 그러면 내야 상속 재산에서 내가 내야 되는 세율이 실효 세율. 실제로 내가 예. 부담하는 건데 우리가 수리적으로 계산해 보면 한 10억 정도의 재산을 상속받으면 거기에 적용되는 상속세율은 한 0.8%. 예. 50억에서 100억 사이 받으면 상속세 실효세율이 약 한 18.4%가 되고요. 500억이 넘어가야 한 42% 정도가 됩니다. 실효 세율이 그렇죠. 네, 실제로 공제 받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네.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 그 야당 대표자 입장에서는 50%를 넘어가도 42%인데 500억 넘어가도 예, 500억 넘어가도 그러면은 50% 적용되는 그런 상속 재산은 과연 얼마나 더 많을 것인가? 이 초부자한테 상속세율을 감면해 주는 것이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공평과세 원칙, 공평과세에 맞느냐. 부의 재분배 원칙에 맞느냐? 여기 이 지점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그러나 하나 이제 기술적인 문제는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예요? 아까 홍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과세 표준 기간이 30억 이상 이 30억에서 얼마 이 기간이 굉장히 오래전에 이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 물가가 쭉 상승해 올라왔거든요. 예. 아까 같이 예. 압구정도에 있는 자산 올라오니까 이걸 조정을 하지 않으면 예. 즉 제가 주장하는 대로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라서 이것을 상향 조정하지 않으면 과세 표준을 쭉 올리면 물가 상승률만큼 예, 올리지 아니하면 않으면. 결과적으로 증세가 돼버리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과세 표준 구간이라든지 아까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공제액을 국회가 매년 좀 개정했으면 좋겠는데 바빠서 그런지 안 해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프랑스처럼 딱 금액을 기준 연도의 금액을 100으로 정했고 아하. 올해 국민연금도 그렇잖아요. 예. 물가지수가 소비자 물가지수가 3%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103이 되도록 이렇게 한다면 훨씬 더 최고 세율이 높냐 낮냐 이 문제보다 훨씬 더 네. 피부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최고 세율은 상속가액 30억 이상의 경우에 이제 50%가 적용되는데 이런 걸 물가 상승률만큼 과세 표준을 조금 올리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는데 여튼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안 교수님께서는 최고 세율 인하에는 조금 네, 바람직하지 않다 보시는 거예요? 예, 저는 최고 세율 인하보다는 아까 같이 불합리한 세제를 갖다가 고치자.
고치면 과세 표준을 물가 상승률만큼 순차적으로 올리는 게 좋고. 그다음에 배우자 상속에서 않으면 그러면 실제적으로 최고 세율화가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난 뒤에도 정말 우리가 높다라고 봤을 때는 좀 실제로 우리나라 상속세 실효율이 일본보다 낮거든요. 미국, 프랑스, 독일과 언저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도 우리가 정말 높다라고 보면 그때는 인하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지만 네. 지금처럼 부의 편중이라든지 소득 재분배가 안 되는 알겠습니다. 시점에서는 그건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안창남 교수께는 이제 실효세율을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실제 상속받은 사람이 상속액에서 세금을 실제 낸 거 공제 빼고 하게 되면 몇 %냐. 그러니까 명목세고세율은 50%지만 실효세율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낮추는 것은 조금 다른 걸 먼저 고쳐야 된다는 얘기인데 홍 교수님 지금 어떠세요? 뭐 말씀해 주신 것도 실효세율 해도 18%, 20%, 뭐 30% 되지 않습니까? 네. 미국 OECD 국가 38개국을 최고 세율로 더해서 평균 다수 평균하면 13%예요. 실효세율은 당연히 명목세율보다 낮은 건데 OECD 국가의 최고 세율의 평균이 13%. 13%예요? 그리고 여기 상속세율이 없는 나라 20여 개국을 그걸 평균하면 한 25%예요. 네. 실효세율을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가면 거기도 실효세율 다 있는 거죠. 그러겠죠. 그런데 여기는 우리는 실효세를 해도 20%야. 그러니까 이 글로벌 기준에 우리는 너무나서 1등인 겁니다. 상속세율도 1등이고요. 1등. 국세 중에서 상속세 차지하는 비율도 2.4%로 1등입니다. 아, 국세 중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에서 세금 높아요? 비중도. 예, 그럼요. 저 50국의 1등입니다. 네. 세율만 1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야 물론 뭐 세금 중에서 2% 떼지만 네. 물론 뭐 전세금에는 차지하지만 그 중에서도 외국도 당연합니다. 2, 3%뿐이 안 됩니다. 2.65%뿐이 평균이.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높고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꼭 굳이 줘야 되느냐. 그럼 뭐가 되냐. 재산과 사람을 싸매고 외국을 간다는 거고 외국으로 높으면. 간다. 그리고 외국에서 해외 유입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예. 누가 우리나라에서 와서 살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좋은 기업하기 좋은 조건이 뭐냐고 제시를 하면 제가 그래요. 외국인이 돈을 싸매고 한국에 와서 투자하고 오랫동안 정주 사는 나라가 돼야 진짜 글로벌 경쟁력 있는 그런 어떤 기업 환경이라. 근데 그걸 안 하고 왜 1등을 만들어놔서 실제 제가 통계를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100만 불, 뭐 그 정확한 거지만 외국 자료에 의하면은 지금 뭐 우리나라 그에서도 그 방송국에서도 방송한 거 있습니다. 뭡니까? 저 KBS하고 뭐 몇 군데 나와서 해외 우리나라가 많이 나가고 있다는 해외로 나가는 거 세금이나 그렇죠. 여러 가지 아니 환경 때문에 자산가들이 가지고 나간다는 겁니다. 한국을 떠나는 거. 떠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들어오는 게 사람들이 있고요. 굉장히 근데 많다. 들어오는 나라의 대표적인 UAE입니다. 거기는요 소득세, 상속세가 없어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미국이, 그다음에 싱가포르고, 그다음에 캐나다 이런 데인데 거기가 상속세가 없는 부자들이 거예요. 몰려드네요. 부자들이 몰려죠. 우리나라는 나가는 곳에 4위입니다. 4위. 예. 우리는 나가는 데 4위고 들어올 데는 아예 순서도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나가게 하는 거는 이재용 같은 큰 사람은 나가는 거 눈에 보이니까 알지만 1,000억, 2,000억인 사람은 우리도 모르는 어느 사람이 부자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슥슥슥 다 나가고 있다. 부자들. 이런 세제는 가지면 곤란하지 않나. 네, 우리나라 세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니까 자꾸 돈 있는 사람이 빠져나가는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최고세를 낮추겠다는 게 이제 홍 교수님 생각인데 지금 최고세율과 관련해서 지금 기업인들과 좀 연결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최고세율 최대 주주는 20%가 할증이 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배주주가 기업의 최대 주주가 상속을 할 때는 60% 세금을 물린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50%에 20%니까 10%. 60%죠. 50에 더하기 10%입니다. 60%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자, 그 60% 상속세를 내고 기업을 물려주는 문제. 그럼 물려줄 수 있겠느냐? 이건 너무 이런 할증세율은 폐지해야 마땅하다는 게 이제 정부 생각이거든요. 자, 이 부분 여당도 아마 이걸 조금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야당은 이건 안 된다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최대 주주 할증 가세는 기본적으로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경영권 승계 그렇죠. 예, 하여튼 이게 주식이 상속이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재산이 넘어가는 게 아니고 재산 플러스 알파 경영권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예. 그 경영권의 몫이 바로 최대 주주 할증 가세의 몫이 목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문제도 마찬가지 얘기죠. 특히 우리나라 30대 재벌 기업들 지금까지 한번 보십시오. 예. 보시면
자, 우리가 정말 상속세 세율이 높다라고 해서 그분들 어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디 외국에 가거나 사실 그것은 너무 극단적인 예고요. 예. 일반적으로 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또 상속세 세율이 많다라고 해서 우리 뭐 기업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회사를 없애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기업 자체는 존속을 합니다. 예. 다만 뭐가 되느냐? 기업의 주인은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번에 삼성 같은 경우에도 보면 네.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대출도 받고 해서 삼성이라는 기업은 그대로 존속해 가는 거고 예. 그다음 기업 주주도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만약에 이런 시스템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러면은 기업도 물려받고 네. 자제분이 경영권도 상습받고 그러면은 1대, 2대, 3대, 4대 계속해서 가고 또 아까 같이 상속세 존재 목적이 사회 출발의 평등점인데 네. 그렇지 않은 자식들은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예. 하는 것이죠. 기업에 이제 경영권을 물려주는 그 대가로 20%의 할증이 붙는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내는 최고세율 60%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속세 때문에 기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하소연도 사실 현실적으로 꽤 있거든요. 60%면 할증과세 포함해서. 바로 내가 창업해서 갖고 있던 거를 바로 국영기업 만드는 거예요. 아니 60%를 내 지분을 네. 국가가 가져가 버리면 내 게 아니잖아요. 일단 지배 구조가 지금 우리 삼성 같은 것도 있는 것도 지금 뭐 그 이 삼성물산을 통해서 이재용 씨가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조금 대주다 보냐지만 그걸 다 하면 이 삼성전자에 갖고 있는 삼성그룹의 삼성의 이재용 씨 이런 분을 합해봐야 가족분 해봐야 10%도 안 됩니다. 이걸 다시 한번 이분들이 이재용 씨가 이제 후대로 넘어갈 때는요 절대로 현 세법 하에서는 지배구조 절대 안 됩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네. 지배구 60%를 뺏기고요. 예. 삼성 지배구조 현 상황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는 저는 그렇게 갖고 있고 예. 그러면 물론 삼성은 그대로 있는다 하더라도 예. 삼성그룹에서의 위닝과 그런 지배구조가 깨졌을 때 그 온전한 삼성의 그 기능이 그대로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삼성의 기업가 정신이나 삼성의 기업 네. 정신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겠네요. 네, 지금 같은 역할하는 삼성이 그대로 이름은 있을지는 몰라도 그대로 역할이 글로벌 기업으로 존재할지는 네. 매우 미지수다. 저는 네. 그래서 봐서 그럼 누가 그런 걸 보고 있는 일반 사람들이 누가 회사를 차립니까? 창업을 누가 합니까? 네. 그게 문제입니다. 그냥 종업원들만 가려고만 하지 누가 창업을 하려고 하느냐? 그 기업이 있어야 고용주가 있는 건데 예. 안 한다는 겁니다. 해더라도 그럼 어디다가 하느냐? 외국에다 하죠. 예. 외국에는 상속세율이 아니 20%, 30% 이런데 아니 영어도 다 잘하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해야지 뭐하러 여기다가 하느냐? 그러면 황폐화되는 거예요. 국내가 네. 기업이 없는 나라가 무슨 나라가 존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걸 생각을 좀 관점이 달리 봐야 된다고 할증과세 보죠. 부담 때문에 기업을 지속적으로 물려주지 못해서 결국은 기업을 팔거나 그만둘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우리 홍경영 교수님 이제 걱정이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스템이 돌아간 사람을 중심으로 우리가 상속세를 과세하는 거거든요. 예. 그분의 재산이 국내에 있든 해외에 있든 그걸 모두 합쳐서 우리나라에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런 과세 시스템이 지속되는 한 상속세 때문에 뭐 다른 나라로 가봐야 네. 우리나라 과세 시스템은 내가 국내에 있는 가지고 있는 재산, 해외에 있는 가지고 있는 재산 모두 합쳐서 우리나라에서 과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의미는 없고 예. 다만 이런 것은 있을 수는 있겠죠. 법인세가 낮은 나라 쪽에서 우리가 갈 수 있다. 예.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OECD 국가 G10에서 약속한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15% 정도 세율을 유지하자라고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네. 조세 피난처도 모든 정보가 다 교환하기로 약속을 한 그 상황에서 예. 설사 15% 안다고 합시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22%예요. 네. 그러면 7% 때문에 이 좋은 나라에서 네. 그 사막으로 가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건 너무 모든 사례를 갖다가 너무 극단적인 사고이지 않겠나 봅니다. 네, 이 세금에 관련돼서 지금 저희가 상속세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기업의 최대주주 할증 문제 20%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다르고 최고세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좀 생각이 다르고 공제 한도 부분은 여야가 좀 얘기를 하면 타협점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이라도 조금 합의해서 먼저 법을 고치는 게 필요할까요? 짧게. 예, 뭐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뭐 여러 가지 이 여야는 합의가 돼야 되니까 예. 공제율만이라도 조정을 해서 네. 고쳐주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많은 상속세법 개정 논란에 관해서 얘기 잘 들었습니다. 홍기용 인천대 경학부 교수, 안창남 전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 주식 거래는 한국거래소 KRX를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70년 독점 체제죠. 9시에 개장하고 오후 3시 30분에 문을 닫습니다. 새로운 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3월 4일 문을 엽니다. 거래 시간이 앞뒤로 늘어납니다. 출퇴근 때도 국내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게 되는 거죠.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주식 거래하면 다 한국거래소 KRX 통해서만 할 수 있는데 네. 새로운 거래소가 이제 다음 달 4일 문을 여네요. 넥스트레이드. 네, 넥스트레이드. 예. 시청자들 조금 이게 새로운 거래소 어디에 어떻게 생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네, 네. 넥스트레이드가 어떤 거래소입니까? 예, 넥스트레이드 뭐 여러 가지 뭐 말씀 많이 들으셨겠습니다. 뭐 대체 거래소 말씀 들으셨을 겁니다. 대체 거래소. 예, 대체 거래소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메인 거래소, 즉 네. 이제 한국 거래소와 같은 그 거래소를 갖다가 조금 대체할 수 있다. 일부 그런 측면에서 대체 거래소고요. 네. 법상 용어는 더 어렵습니다. 네. 법상 용어는 뭐 다자간 매매 체결회사 이렇습니다. 뭐 그걸 기억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거래소의 기능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이제 상장 기능이 있고요. 상장. 그 다음에 거래 기능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청산이라든가 시장 감시 같은 인프라 기능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매매 체결, 즉 거래를만을 전문으로 하는 미니 거래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거기서 상장이나 이런 건 아니고 네, 상장된 상장이나 거를 네. 거래만 할 수 그렇죠. 있게. 한국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예. 주식들 갖다 여기서 같이 거래를 하는 거죠. 네, 즉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70여 년 동안 거래소 한국 거래소 혼자만 있었는데 예. 이제 매매 쪽에서 좀 같이 거래해서 음. 뭐 매매 서비스를 갖다가 좀 더 투자자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라라는 의미에서 설립된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투자자들이 거래할 수 있는 곳이 하나 더 생기니까 이제 네네. 뭐 경쟁이 되면 좋겠다 싶은데요. 네네네네. 우선 이제 매매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시간이 늘어난다면서요. 아마 네네네. 투자자들은 예. 그게 가장 큰 변화로 그렇습니다. 느낄 것 같은데 어떻게 시간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뭐 저희 거래소 생기면서 달라지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수수료가 좀 싸지기도 하고 네. 거래 속도도 빨라지고 새로운 주문 이용이 늘어납니다만 잘 그 느끼시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 워낙 뭐 작은 단위로 움직이는 네. 거니까요. 그런 시간이 늘어납니다. 어떻게 늘어나요? 즉 지금 한국 거래소는 말씀하신 대로 9시에서 3시 반, 6시간 30분을 그렇죠. 오픈하는데 네. 저희는 8시서부터 저녁 8시까지 12시간 거래를 합니다. 아침 8시에서 예. 오후 8시까지. 근데 이제 끊임없이 12시간 동안 계속 하는 건 아니고 중간에 10분씩 2번 쉽니다. 언제 쉬어요? 거래소가 아침에 시가 정할 때, 즉 8시 50분부터 9시까지는 저희가 쉬고요. 아, 거래소에 그때 10분 쉬고. 예, 거래소에서 시가를 갖다가 유동성을 집중해서 시가를 갖다 제대로 된 시가를 만들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그때 10분 쉬고 네. 그럼 한국 거래소 종가 정할 때 종가 정할 때 예, 3시 20분부터 3시 반까지 저희가 10분을 또 쉽니다. 좀 쉬고. 예,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이렇게 세 가지 세션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네. 아침 시간을 프리마켓, 그다음 거래소와 같이 여는 시간을 메인마켓, 메인마켓. 그리고 뒤에 시장을 애프터마켓. 아. 이렇게 이름을 저희가 이렇게 그러네요. 부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메인 마켓에서는 거래소도 이제 매매할 수 있고 그렇죠. 여기 넥스트레이드에서 매매할 수 있는데 네네네네. 앞에 프리마켓 9시 이전에 하는 거 하고 네. 또 애프터마켓에서는 거래소가 이제 문을 예, 거래소가 닫은 문을 상태고. 닫으니까 이제 저희만 이제 거래하는 어떻게 보면 저희만의 시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네요. 그건. 이제 네네. 출퇴근할 때도 우리가 주식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죠. 아침 이제 일찍 할 때. 뭐가 좋냐 그러면 사실 저희가 뭐 설문조사도 했었어요. 많은 분들이 직장이라든가 학업 때문에 실제 투자 타이밍을 놓쳤다라는 분들이 많았어요. 일하느라고 투자 타임을 예, 놓쳤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저희 시장이 생기게 되면 아침 일찍이나 또는 저녁 때 뭐 저녁을 드시면서 뭐 투자를 갖다 상의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투자 문화도 좀 정착되지 않을까. 그리고 외국의 정보도 좀 더 빨리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새벽에 좀 듣고 뭔가 조금 더 빨리 거래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장점이 되겠는데 일단 거래가 그래도 이제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렇죠. 전체 지금 한국거래소에 많은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한꺼번에 넥스트레이드에서 3월 4일 문을 열더라도 거래가 되는 게 아니라면서요? 일부만 시작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일단 시작해요? 저희가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목이 2,500종목이 넘습니다. 근데 그걸 다 거래하지는 않고요. 저희는 그 중에서 한 800개 종목만 거래를 합니다. 800개? 800개 하는데 뭐 시장의 대표성이라든가 거래 규모, 유동성 등을 고려해서 800개를 정했고요. 그럼 800개를 갖다가 우리가 3월 4일 오픈할 때 다 하느냐? 뭐 그렇게 안 하고 단계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단계적으로 첫째, 합니까? 둘째 주에는 10개. 그다음에 그 다음 주에는 100개를 더 늘리고 그 다음 주에는 또 350개를 더 늘리고 그다음 마지막 주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다 늘려서 800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서 4월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800개가 거래되는데 3월 달은 어떻게 보면 단계적으로 그 거래 종목이 확대되는 과정이고요. 뭐 이렇게 좀 단계적으로 하는 건 아무래도 복수 시장 체계에 대해서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사실 증권사도 그렇고 처음 해보는 거니까. 처음 해보니까 좀 낯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적응 기간을 좀 갖자. 한 달 정도는. 그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좀 확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늘려서 한 달 정도 후에는 이제 800개 정도 종목이 거래될 수 있게 하는데 시작은 10개 종목이라고 시작은 했잖아요. 10개로 해서 어떤 종목이에요? 2주 동안 10개를 하는데요. 우리가 10개 종목을 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첫 주에 너무 또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도 혹시 이게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들을 하시잖아요. 처음 해보는 문제가 거니까. 혹시 생길 수 있을 거고. 그렇죠. 이제 물론 우리가 다지고 다져서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혹시나 그런 유동성 규모 그리고 또 가격 변동도 너무나 또 많았던 것도 또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래 규모라든가 가격 변동 등을 감안해서 10개를 아주 신중하게 아주 선택을 해서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유동성 규모, 가격 변동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10개를 했지만 계속 늘어나니까. 그럼요. 주마다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렇습니다. 800개까지 되면 네네네. 아무래도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거래 자유가 좀 많아지겠네요. 네네네. 또 하나의 변화가 이제 새로운 호가를 도입한다 그러는데 지금 거래소에 있는 호가보다 더 늘어난다는 거죠. 어떤 호가가 새로 도입이 되는 겁니까? 뭐 거래소에서 지금 뭐 지정가 호가, 최우선 호가, 시장가 호가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중간가 호가하고 스톱 지정가 호가라는 것 갖다 새로 도입합니다. 중간가 호가라는 건 뭐냐면 최우선 매도 호가하고 매수 호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서로 거래는 안 되죠. 지금 요 상황이라면요. 그렇죠. 매도 매수. 매수의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요 가운데 가격으로 중간가, 최우선 매도, 최우선 매수 호가의 중간가로 내가 거래를 하겠다라고 희망을 하고 미리 그 중간가 거래를 희망하면 그 가운데 가격으로 거래가 됩니다. 중간가 호가. 그래서 이게 이제 거래를 좀 실제 매매 체결 가능성을 늘립니다. 그리고 호가를 갖다 좀 더 세분화하는 효과가 세분화해서, 있습니다. 사실상 세분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보통 이제 싸게 살려는 사람, 비싸게 팔려는 사람 때문에 거래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가장 가까운 가격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처음부터 주문을 내시면 그 가격으로 체결을 해줍니다. 그래요? 중간가 호가가 있는 거. 또 하나가 스톱 지정가인데 이거는 이제 일정한 사전에 뭐 이렇게 100원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럼 100원보다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뭐 그러다가 그럼 100원보다 더 떨어질 때는 그럼 90원에 미리 정해서 정한 가격으로 거래를 해달라 이런 거고 중에 로스컷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투자자들이 그런 거 갖다 사전에 미리 이제 정해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호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호가가 중간가 호가, 스톱 지정가 호가가 새로 추가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상당히 이제 자기의 취향이라든지 관행에 따라서 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네요. 상당히 그 장점이 될 것 같고요. 요즘 이 증권 거래를 하는 사람들한테 각 증권에서 뭐가 많이 날라오냐면 최선 집행 의무 기준으로 주문을 처리한다. 조금 무슨 말인지 잘 어려운데 이런 문자가 많이 와요. 왜냐하면 거래소가 이제 두 군데가 되니까 그러면 어떤 군데서 나한테 가장 유리하게 체결해 줄까 좀 궁금한데 이런 걸 잘 해주겠다 그런 겁니까? 이게 뭐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최선 집행 용어가 최선 집행 어려워요. 의무. 근데 뭐 쉽게 말씀드리면
투자자한테 가장 좋은 곳, 가장 유리한 곳으로 주문을 내겠다. 이런 증권회사에서. 겁니다. 예. 뭐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이제 알아서 선택을 해주는 거죠. 예. 뭐 제가 이런 예를 좀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요? 뭐 저 아파트가 뭐 조금 크면은 엘리베이터가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 버튼을 누르는데 1번, 2번을 따로따로 누르진 않습니다. 그렇죠. 딱 누르면 하나 동시에. 누르면 내려오는데 그 중에서 빠른 놈이 내려옵니다. 음. 혹시 중간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바뀌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어. 바로 이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냥 소비자 투자자분들은 그냥 주문을 내시면 물론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넥스트레이드에서 해달라 아니면 한국거래소에서 해달라.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버튼을 누르면은 그 중에서 좋은 게 내려와서 투자자한테 빠른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이게 그래요? 최선 집행 임무고요. 이걸 이제 기계화해서 합니다. 아주 이걸 뭐 딱 주문이 들어오면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알고리즘을 다 짜가지고 증권사에서 주문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 SOR이라고 SOR 이라는 스마트 오더 라우팅이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아주 진짜 마이크로 세컨 단위로 탁 의사결정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유리한 곳을 보내는 거죠. 정말 투자자들한테 유리하게 그렇죠. 이렇게 해줄 걸 확실하게 증권회사들이 최선을 다한다고 믿어도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증권사들이 우리는 이러한 원칙하에 여러분의 주문을 이렇게 딜리버리 합니다라고 이제 하는 게 최선 집행 원칙을 지금 투자자들한테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안내가 계속 오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걸 보면은 뭐 매매 체결 가능성, 그 다음에 거래 전체 비용 예. 뭐 이런 걸 감안해서 정합니다. 그럼 뭐 그 이제 보시고 하는 건데요. 되게 아직 현재로서는 큰 차이는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초창기라서. 그래요? 그럼 앞으로 이제 뭐 이 시장이 조금 더 깊어지고 그러면은 뭐 이런 것들 차별화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3월 4일부터 이제 넥스트레이가 출범을 하면은 모든 증권사들이 다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나요? 뭐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일단 현재 28개 회사가 저희 시장에 참여를 하고요. 예. 그 28개 중에서도 15개 정도 회사만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하고 일부 회사는 아침하고 저녁만 참여를 합니다. 선택을 하는군요. 이게 이제 그래서 앞으로 뭐 모든 회사들이 일부 회사들도 이 메인 마켓에 들어오겠지만 예. 현재로서는 조금 준비가 좀 덜 된 관계로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뭐 보면 내가 거래하는 증권사가 이제 하고 있는지, 하고 아침 있는지, 일찍 하는지, 그렇죠. 저녁 8시까지 그러니까 하는지, 한국거래소만 거래하는지 아니면 넥스트레이드와 한국거래소 모두 다 주문을 낼 수 있는 건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거는 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모두 주문을 낼 수 있게 하는 증권사가 좀 유리하겠어요. 내가 거래하는 증권사가 그래서 이제 거래를 뭐- 넥스트레이드가 안 한다 그러면 나는 아침에 좀 일찍 하고 싶은데 그래서 안 이제 하면 많은 증권사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예. 실제 지금 참여하는 증권사들 전체적인 시장 포션을 보면 한 90% 정도는 됩니다. 네. 물론 일부 이제 안 된 데도 있지만요. 그리고 이제 실제 초창기에 좀 투자 부담이 있든가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또 이제 시장 상황을 보아가면서 또 이렇게 우리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를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는 뭐 우리 시장 잘 되면 전체에 다 들어오시지 그렇죠. 않을까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거래소가 이제 출범하면 투자자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 넥스트레이드가 매매 체결 수수료가 네네. 지금의 한국거래소 KRX보다 싸다 그러는데 예. 저는 주식 거래하면서 증권 거래세는 우리가 낸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죠. 매매 체결 수수료도 내가 내왔나? 사실 잘 의식을 못했어요. 이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또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하면 어떻게 낮아지는 거예요? 이제 지금 뭐 증권 거래세는 사실 0.15%입니다. 예, 15bp죠. 예, 꽤 크죠. 네. 한국 거래소가 받는 수수료는 증권사로부터 받습니다. 증권사로부터. 그게 이제 뭐 나중에 투자자한테 전가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지만 그거는 0.23bp입니다. 그러면 0.0023%. 그렇습니다. 어.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그래서 네. 이제 이런 게 있나라고 이렇게 뭐 잘 모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미미한 수준이니까요. 네. 그래서 뭐 개별 투자자분들이 이걸 갖다가 확 느끼기는 아주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네. 시장 전체로 보면은 이게 거래 비용이 전체적으로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예. 큰 의미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나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워낙 낮은 수준이라서 아까 그런 수수료가 있는지도 모르셨다고 네, 저 정말 몰랐는데요. 네, 이거가 체감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의미는 있는 변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 그런 어떤 변화를 투자자들한테 제공을 해주는 증권사들이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KRX보다 넥스트레이드의 수수료는 얼마나 낮아요? 우리는 이제 한 뭐 KRX 대비 60에서 80% 정도 수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가로 주문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거 갖다 테이킹 주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뭐 80% 수준 아니면 이제 지정가 호가를 내는 분, 그러니까 메이킹 주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분들은 한 60% 정도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이제 뭐 대규모로 단타 투자하는 분들은 조금 많이 느낄 수도 있을 텐데 일반 투자자들에게까지 확실하게 수수료가 좀 부담이 덜어진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자, 그러면 내가 넥스트레이드 출범하니까 거기서 거래를 하고 싶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뭐 내가 거래하는 증권사가 넥스트레이드를 갖다 거래하는지 그게 이제 알아봐야 되고 그렇다고 계좌를 새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기존 계좌로 하는 겁니다. 기존 계좌로? 기존 계좌를 해서 뭐 그 증권사에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선 집행 의미에서 넥스트레이드나 KRX나 좋은 데로 가고 아니면 내가 특별하게 넥스트레이드에서 이 주문 넣고 싶다라고 지정은 먼저 할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투자자는 어떻게 보면 변화를 모를 수도 있고 못 느낄 수도 있고. 다만 시간이 늘어나네. 이것이지 그런 거를 못 느끼시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MTS로 하는 경우에는 그저 휴대폰으로 그냥 지금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하면 되면 시간은 늘어나는지 시간 늘어나고 이제 물론 선택하는 내가 거래하고 싶은 종목이 이제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된다는 전제 하에 이제 그런 말씀. 증권회사가 또 어느 시간대에 영업하는지 확인하고 그러면 그렇죠. 그냥 휴대폰으로 지금처럼 똑같이 주문하면 가장 좋은 가격에 결정되게 해준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모든 건 다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 상하한가도 지금 현재 하루 상하한가가 기준가 플러스 마이너스 30%지 않습니까? 그것도 똑같고 프리마켓에서부터 애프터마켓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뭐 똑같아야죠. 무슨 상장 기업에 대한 중요한 공시 정보를 알려야 됐다 기업이 그러면 그것도 뭐 특별히 넥스트레이드에 가서 보고 이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한국 거래소에 공시에 하는 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하니까 한국 거래소 KRX와 이제 경쟁 체제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들도 이런 대체 거래소가 좀 활발해요? 그럼요. 사실 지금 우리 자본시장 규모가 매우 큽니다. 저는 뭐 세계 한 10위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총 2,600조 원이 넘지 않습니까? 이거 뭐 그렇게 굉장히 큰 나라인데 사실 이 정도 규모에서 시장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건 찾아볼 수가 이제 다 모든 나라 2개 이상 다 됩니다. 뭐 일본 같은 경우도 메인 거래소가 뭐 동경 거래소가 있고 오사카 거래소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나스닥 나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ATS가 30개가 넘습니다. 일본도 그렇게 됐고. 그리고 우리랑 어떻게 보면 뭐 좀 그래도 적다는 게 호주인데 호주도 메인 거래소 하나, 저희 같은 미니 거래소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뭐 자본시장 규모가 엔간하면 다 경쟁을 통해서 이렇게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뭐 우리나라도 이제 그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그러네요. 뭐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앞으로 이제 증권거래소, 한국거래소 이제 경쟁을 하게 되면 시장 점유율이라고 합니까? 마켓시어를 어느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기대하고 계세요? 대단히 사실 어려운 질문인데 다른 외국 사례 보면은 이제 뭐 아주 뭐 몇 년, 뭐 5년, 10년에 걸쳐서 한 10% 정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는 뭐 그거보다 좀 빠른 속도로 마켓시어 한 10%는 달성해보자라는 게 저희 내부적으로 세운 경영 목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3월 4일 새로 출범하는 넥스트트레이드의 김학수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가 쟁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초부자 감세라고 비판합니다. 최고 세율 50%를 내는 사람은 부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최고 세율은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죠. 기업의 최대 주주에겐
20%가 할증돼 세율이 60%로 올라갑니다. 상속세 내리고 기업을 팔아야만 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기업 승계를 못하는 거죠. 기업 승계를 단순한 부의 대물림으로 보면 초부자 감세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기업을 지속하고 일자리를 지키는 승계라면 그렇게 비판할 수 있을까요? SBS 비즈 경제 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